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전혀 미국 시장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환율 조금 방어적, 그것도 뭐 미미하지만 그 정도 효과 이외에는 사실은 시장에 그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외국인이랑 맞서서 시장에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 투자가. 나는 내 자산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오늘 모신 분은요, 백만개미 당주시죠, 한세구 당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네. 참 지난번 2주 전에 이제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그 2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는데요. 네. 일단 잭슨홀 미팅, 일단 순조롭게 뭐 예상대로 별 문제 없었다. 대신 좀 긍정적인 거는 금리 인상 딱 못 박아서 지금 테이퍼링하고는 이렇게 같이 뭐 취급하지 않은 어떤 이런 분위기, 이걸 좀 그나마 좋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연준은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이제 뭐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줄이고 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목표가 있잖아요. 자기네가 이게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근데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목표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진짜 아무것도 없이, 예, 사탕 하나도 없이 우는 아이를 달래버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테이퍼링 하면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금리를 손대는 데까지 간다. 그렇죠. 이런 스케줄을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뭐 금년 내에 자산 규모 축소로 불려지는 테이퍼링의 개시는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금리 인상은 아주 멀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게 하나로 쭉 연결된 일이었는데 이거를 딱 분리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 분리된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뭐 한 몇 개월에서 뭐 한 10개월 뭐 잘하면 1년 뭐 여유 우리는 뭘 좀 시간을 받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도 보면 연준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격 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데 일단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 얘기는 일단은 시장에 그런 거를 좀 충격을 많이 완화시켜 줬다. 그리고 이제 뭐 바로 이제 뭐 이거 잘 해야 또 연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 듣기에 야 이게 뭐가 좀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 우는데 사탕 하나 안 꺼내고 그냥 울음을 끝이게 만든 거죠. 지금 거기에 그 언론 플레이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으신 게 테이퍼링을 긴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테이퍼링은 1,200억인가 1,300억 달러 1,200억에 매달.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뭐 긴축이냐 아니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일단 시장이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꾸 연준에서는 정상화로 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는 항상 총량적 개념으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든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재에 만들어진 주가는 바로 그런 유동성의 총량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향후에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조에 물을 한쪽에서 공급하고 한쪽은 빼내는데 이게 너무 넘치려고 그래서 이제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수면을 내리는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나가고 있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늘 그랬지만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거를 손대해 갖고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뭐 쇼크를 받고 그렇지를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어쨌든 간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이게 시장에 유리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데
테이퍼링을 어떤 형태로든 개시를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적 뭐 이런 게 이제 금년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텐트럼 얘기하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글자 그대로 그거예요. 애기 젖병량 확 뺏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5분의 4를 먹고 나서 5분의 1 남았어도 애는 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은 시장에서 늘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연준에서 여러 차례 이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작업을 했고 또 시장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충격을 뭐 태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제 열대성 저기압 정도. 그리고 진짜 잘만 하면 그냥 좀 하드레인 정도로 막 끝내려고 하는 게 연준의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장은 상당히 요새는 연준 말을 좋은 쪽으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테이퍼링 그 관련해서 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언급이 있은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지금 불을 뿜고 있잖아요. 그다음 계속해서. 예, 하여튼 시장은 안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또 한국 시장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과 달라진 거는 사실은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꼭 비단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심하긴 해도 이머징 마켓에서. 그래서 그 소위 이제 MSCI에서 구분하는 선진국 시장에 있는 것들은 다 올라갔어요. 미국 시장에서 S&P 500이 가장 나스닥이 선도로 서서 가고 있지만, 근데 이머징 마켓은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 이머징 마켓 쪽에 그 투자를 좀 줄인 거,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우리 시장이 심하게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역을 심하게 지금 앓고 있다.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거 단초가 된 건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7월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5월에 대만 증시가 기습적으로 한번 출렁였죠. 예, 그때도 이제 외국인들이 대만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되받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 두 개가 곤두박질 치면 지수는 빠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파생이랑 연동이 돼 갖고 우리 증시에서도 얼마 전에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리포트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많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랬기 때문에 무슨 D램 가격에 현물 가격이 어떻고 뭐 선물 가격이 어떻고 후행적으로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찬찬히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리포트를 보면 결국은 그 IC 칩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없으면 딴 게 소용이 없으니까 중간에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도체 낙감화라고 그러잖아요. 중간 매집상들이 IC 칩이 풍기가 돼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재고 물량을 자꾸 시장에 내놓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8인치 IC 칩인데 별거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서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뒤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게 겪게 되죠. 그런 것 치고는 우리나라 너무 뺐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주체가 있어야 돼서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너무 빠졌다.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시장의 그 가격을 결정짓는 데서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수급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수급에서 결국은 이거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이었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 시장의 가장 큰 손이 그렇게 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전혀 미국 시장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하면 미국 시장하고 동조화될 수 있을까? 그거를 만드는 일이 무슨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그게 가능할까? 이거를 이제 자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어떤 힌트를 좀 얻기가 쉬울 거예요. 네.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MSCI 그 신흥국에서 빠져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사실은 가장 그렇죠. 중론을 모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내놔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율 예. 문제. 예, 그러니까 뭐 요새 오늘 아침에도 뭐 뉴스에 나오는데 이제 새로 금융위원장 되신 분이 뭐 그 공매도 확대. 근데 이제 그것도 조건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같이 뭐 코스닥 150만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이외의 종목들이 사실 주가의 부침이 심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기능으로서는 오히려 그쪽이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환 24시간 개방해서 그 환 시장 그것도 그래서 뭐 이게 우리는 갔으면 참 좋겠는데 또 주시장만 좋다고 갈 이유도 안 되고 우리가 그만큼 내놔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뭐 이렇게 시장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아마 이거는 좀 이거 담당하고 있는 엄청난 모험이죠. 정부 정책 당국자들은. 정부에서 진짜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악몽이 있어가지고 IMF 때 당한 악몽이 있어가지고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이 환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근데 이제 걱정을. 반대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된다. 그냥 시장에 맡기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일리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때와 우리는 이제 체질이 달라졌으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대했던 게 워낙 급락을 단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좀 급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런 걸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안 올라요. 기술적 반등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그 언젠가 제가 얘기했던 데드캣 바운스 그렇죠. 얘기가 그 이상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왜냐하면 그게 바뀌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외국인들이 현저하게 우리 시장에서 그 수급에서 그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아무래도 살 것 같아 이러고서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늦더라도 확인하는 게 좋은데 과연 그게 지금 일어날 만한 상황이냐.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렇지만 급락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반등.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율 반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이상은 현재로서는 그걸 무리하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럼 어떻게 해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들어올까? 이것만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 이후로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는 참 끊이지가 않아요. 네. 외국인들 계속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네. 그리고 연내 한 번 정도 더 할 거라는 뭐 네. 어떤 그런 컨센서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시장을 너무 배신하는 행위 아니냐 정책이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환율이 좀 원화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는데 아직은 별 방향성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미국 금리가 움직였다 이러면 난리가 날 일이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금리만 갖고 움직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금리를 현저하게 올리지 않는 한 지금 같은 정도를 연말 전에 한 번 더 한다 그래도 시장에 별 영향 없음.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금리를 손대는 거에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목적이. 가계부채 아니에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고 B2. 가계부채 너무 많다. 그래서 B2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B2도 많지만 부동산 쪽에 몰려 있는. 그렇죠. 그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리면 과연 그게 수그러들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뭐 비도 둬서 집 산 사람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값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올라간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길에서 자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 괜한 짓해서 사이드 이펙트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인 게 봐서 연말 안에 한 번 더 하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여운을 계속 남기는 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계부채의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율 조금 방어적 그것도 뭐 미미하지만 그 정도 효과 이외에는 사실은 시장에 그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보세요. 요즘 이제 딴 거 보지 마시고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몇 퍼센트 올랐네, 뭐 떨어졌네,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 0.2, 뭐 0.3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1 환율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금리를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 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작용이 엄청 크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한은 시장에는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금리 올려서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환율의 문제에 아주 미비하지만 그 환율 문제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우리가 금리를 올라서 환율을 방어한다. 이게 진짜 엄발에 오줌 누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들은 오히려 다른 게 더 크다. 지금은. 그렇게 다른 거라면 어떤 거를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매도 매수. 예. 그거가 하루에 움직이는 것만 해도 환율이 막 흔들리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그 개인들의 힘이 유동성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게 동학개미라고 이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떤 특정한 무슨 이데올로기나 뭐나 이런 게 나랑 다른 집단하고 우리가 뭔가 경쟁을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은 수만 톱고 배면 우리는 조그만 낚싯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동학개미로 붙여도 외국인이 우리 적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한꺼번에 주저앉으니까 그 주가 자체의 복원력하고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게 조금씩 극복되는 거 아닙니까? 백신도 그렇죠.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돈들이 이거를 그냥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도 나도 다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봐 계속 오르잖아. 그래서 증시로 개인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현저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달라지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수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요를 대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예요. 딴 거 말고는 우리가 찾을 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고객 예탁금의 맹점이 뭐냐면 이게 약간 후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증시가 빠지면 고객 예탁금이 줄어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줄어서 증시가 빠진 게 아니라 증시가 별 볼 일 없으니까 고객 예탁금이 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예는 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는 너무 이 시장이 이렇게 작년과 다르게 어렵게 되니까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신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시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 작년 같은 시장 말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개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은 팔이 6개면 우린 팔이 2개뿐이 없는 그런 싸움을 하는 데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로 돌아오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적이라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에 영향력이 큰 어떤 그런 집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피는 게 훨씬 낫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움직임이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간다 하면 그때 들어가서 우리는 수익 내고 그냥 나오면, 왜냐하면 우리는 뭐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뭐 공매도를 마음대로 하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슈퍼개미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이 파는데 그걸 왜 받아주냐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하고 투자 방향성을 좀 같이 움직이자. 그러네요. 네. 이것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도 그렇고, 네. 그 우리가 개별 종목단에서도 네. 그런 것이 네. 확실하게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네.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 말씀 지금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막 파는데 개인 투자가 가서 계속 사요. 그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안 사요. 외국인들은 어때야지 사냐 하면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개인이 외국인보다 먼저 때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닉셀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봐야 얘네는 그거를 바닥 시그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아쉬울 게 없는데, 근데 지금은 아직, 그래서 누가 저한테 패닉셀링 얘기하면 저 아직 아니다. 그렇게 개인들이 하는 게, 지금은 지수가 빠지면 난 개인이 사요. 지수가 오르면 개인이 팔아요. 그럼 패닉셀링 아직 멀었어요. 패닉셀링은 지수가 빠지는데 개인이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으면 우리가 이제 받아왔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그런 거 없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투자하는 모든 분의 바람이지만. 그렇죠. 좀 편안하게. 네, 우리가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개미 털기니 뭐니 아닌데, 그게 일부러 터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 낙관론을 피던 사람이 비관론자로 바뀌는 순간이 바닥이다. 그게 바닥이다. 그건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이거는 뭐 자손 대대로 해서 샀던 그 희망이 이제 패닉으로 팔아버리면 그 순간 그게 바닥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건 뭐 특별하게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원래 그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피터 린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뭐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에 가깝다. 네, 그 삼성전자 밸류가 매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외국인하고, 제가 무슨 외국인을 뭐 이렇게 받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맞서서 시장에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 투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런데 지금 시점, 근데 그러한 평기풍파가 지금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10% 이상 삼성전자가 급락을 한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떠냐? 지금 오히려 1년에 한 번씩 오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가격에는 매수해도 무리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기관이나 외국인 기관들은 어떤 자금이 투입될 때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많이 따지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투자 안 하고 다른 데다가 투자했을 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가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가지고 다른 투자 대상에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거의 쉽지 않죠. 예, 몇 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시간의 싸움에 이제 들어간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에 나는 이게 뭐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조금씩 사서, 그리고 이거는 진짜 뭐 그냥 길게 한번 끌고 가보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9만 원에도 샀는데 내가 지금 왜 못 사는데,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럼 뭐 일부 사서 또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가 막히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 돌려서 팍 튀어오를 거를 기대하고 삼성전자를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를 그렇게 해서 사갖고 있는데 막 조그만 주식들이 옆에서 막 하루에 막 8%, 9% 올라요. 승질 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다음부터 멘탈이 무너져갖고 뒤죽박죽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사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생각.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좋은 채권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마음 편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채권을 9만 원에도 샀는데 지금 왜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람 심리가 9만 원에 오를 때는 추격해서 사는데 그렇죠. 떨어지면 7만 원에 못 사는 못 거예요. 사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오히려 지금 더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 물론 이제 이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가 현재 시장에서 최선의 주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뭐 작은 뭐 큰 돈 이런 거를 또 혹은 회사가 망할까 아니면 막 더 많이 뭐 진짜 주가 완전히 손해 볼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시간만 버티면. 포트폴리오 상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안정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포트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그냥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하신다면 삼성전자는 그냥 뭐 사이즈에 따라서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왜냐하면 바로메타도 되고 또 그런 의미로 이거를 보고 있으시면 마음이 되게 편하다. 이거 가지고 금방 그리고 또 아니면 배당 받고 뭐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이 단타하실 생각은 없을 거고 그렇죠. 장기 투자한다고 사는데 이 장기 투자해도 조금씩 오르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지 파란불이 들어오고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은 이제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화가 나거나 아니면 불안해지는 거죠. 이거. 그 왜 이제 작년부터 많이 얘기 나왔던 삼성전자를 뭐 10여 년 동안 모아갖고 부자 되신 분 이런 분 그분들이라고 고통이 없었겠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그건 다 얘기 안 되고 결과. 네, 결과만 이제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일 내가 종목을 정해서 살 때마다 그 종목이 히트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누구는 나보다 더 벌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슈퍼개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난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나는 내 자산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상대 평가를 하시면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지금의 마음 상황이 처음과 같은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